저희 마지막 순서는 박정아 영양사님께서 이식 후 영양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식사 준비하느라 바쁘시네요.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겨울철 식중독 안 돼요. 노로바이러스 안 돼요. 식중독 예방법을 알아볼까요? 손과 조리기구는 깨끗이 씻거나 소독하고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드세요. 지하수는 끓여 먹고 식중독에 걸린 환자는 조리해선 안 돼요. 배식 전까지 더운 음식은 60도씨 이상, 찬 음식은 5도씨 이하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 다시 손 씻고 익혀 먹고 끓이면 식중독 예방 돼요. 식중독 씨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사에 대해서 설명드릴 영양사 박정아입니다. 방금 보셨던 동영상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식중독 예방 동영상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의 대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단 자, 이식을 받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미 단체 교육 많이 받으셨고 이미 이식 받으신 지 오래되셨던 분들은 많이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죠. 고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제한한 게 많았는데 그거 제한하고 계속 해야 되나요? 많이 여쭤보시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돼? 깨끗하게는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반찬을 매번 만들어야 되는지, 요구르트를 먹어도 되는지, 꼭 집에서만 식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린다면, 이식을 받으신 다음에 영양관리를 하는 기본 원칙은 충분한 열량과 적절한 단백질을 공급을 해서 체중과 수술 상처를 회복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 특별한 식단을 만들어서 드시거나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너무 필요 이상 많이 먹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일상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식사량이면 충분하고요. 매일 끼니마다 반찬 정도 수준의 단백질 식품을 섭취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만 이식을 받더라도 여러 가지 크레아틴이 다시 높아졌다든지 다른 콜레스테롤 높아졌다든지 요산이 높아졌다든지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게 생기면 따로 다시 상담을 받긴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서 이거 보신 분, 단체 교육 받으신 분들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한국 사람 먹는 식사 형태에서 단백질 종류만 좀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드셔주시면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염 예방의 원칙은 일단 입원해서 수술 받으신 직후에는 병원에 나오는 정유식을 드시겠죠. 병원에서는 멸균 유제품만 제공을 하고 식기까지 다 살균 소독해서 제공이 되는 식사인데,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면 한 이식 받고 나서 한 3개월 정도까지, 혹시 교수님이 6개월까지 하시라고 한 분들은 6개월까지는 집에서 모든 음식을 가열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아주 식기를 다 매번 소독하거나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분리세척해서 하시는 정도, 그래서 가끔가다 소독 한 번씩 해주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3개월 이후 6개월 지났다 그러면 일반적인 식중독 예방 지침에 준해서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에 속하는 분들일 거라서 제가 식중독 예방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많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된 지침이 사실은 전 세계 가이드라인 상으로도 다 완전히 나와 있지는 않고, 식약처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하는 식품위생 지침이 있어서 그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 사이트라고 하는 식약처에서
한국에서 하는 사이트예요. 이거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웬만한 내용은 다 있고, 여기 보시면 실시간 식중독 지수 서비스 해가지고 어디에 어떤 게 어느 지역에 가면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그때 발생하는 뭐 식중독 사고 이런 것들도 다 떠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음식 섭취나 조리하는 방법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식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음식을 먹었어요. 거기에 있는 유해한, 우리 몸에 무해한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나쁜 미생물이나 유독한 물질,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형 혹은 독소형으로 이제 발생하는 건데, 사실 독소형은 보거 독을 먹고 탈이 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건 더 누구한테는 아주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보실 거는 감염형을 주로 이제 조심하시면 되는데, 나타나는 증상은 주로 요 4가지예요. 배가 아프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뭐 열이 나고 하는 요 4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음식을 먹고서 탈이 났다고 했을 때 이런 4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식중독이라고 하는데, 자, 식중독이 잘 발생할 때 음식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세균들이 잘 자랄 수가 있냐면, 영양원,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세균들도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 영양원이 뭐냐면 단백질 식품 종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상온, 그 다음에 그 우리 몸이랑 비슷한 생리 pH, 그 다음에 4시간 이상 상온에 두는 거, 수분이 많을수록 산소가 있을수록, 그래서 이럴수록 세균이 잘 자라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세균에 좋은 영양원이 되는 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지 않는 게 좋겠죠. 바로 고기나 생선 이런 것들, 뭐 콩사밥 뭐 이런 거 했을 때 오랫동안 하는 거, 저장해서 드시는 건 별로 권장하진 않고요. 보통 고기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만 해놓은 거 드시고 새로 또 해서 드시도록 하고 있고요. 드레싱이나 소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 3일에서 7일 정도 사이에서만 드시지, 잔뜩 만들어 놓고 드시거나 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세균이 자라기 쉬운 온도 바로 이 온도예요. 5도에서 60도씨거든요. 그래서 상온에서는 세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한 마리가 4시간 지나면 100만 마리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거나 상온에 오래 노출되어 있는 거 먹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보관 안 하거나, 그다음에 상온에서 해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상온에는 웬만하면 음식을 오래 놔두지 않는 게 좋은데, 그러면 냉장고에 오래 두면 괜찮나 하는데, 세균 중에서는 열에 강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추위에 강한 것도 있고 소금에 강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 세균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서도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세균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해서 드시는 것도 그다지 권장하지는 않고요. 가급적이면 자주자주 해서 드시는 걸 더 권장을 해드리는데, 그렇다고 끼니마다 해서 드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자, 그래서 보통은 3대 원칙이 있어요.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손씻기는 앞서서 그 교수님도 많이 설명해 주셨을 텐데, 손을 잘 씻으시는 거, 특히 그냥 비누가 없어서 못 씻어야 하는데 간단하게 흐르는 물로만 씻어도 상당한 제거 효과가 있다고 하고, 거기에 비누로 20초 이상 아까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시면 99.8% 제거가 된다고 하고, 거기다가 소독 비누까지 쓰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는데, 요거까지는 뭐 못 갖추더라도 일단 씻으시는 것만 자체로도 많이 예방을 하실 수는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뭐 음식 만지기 전뿐만 아니라 가능한 화장실 갔다 와서도, 담배 피고 나서도, 뭐 여러 가지 몸을 만지고 나서도 가능하면 손을 좀 씻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익혀 먹기인데, 음식물을 익혀서 먹는데 75도씨에서 1분, 60도씨에서 30분 정도면 웬만한 세균은 다 죽기는 해요. 그런데 팔팔 끓여서 드시면 다 괜찮으니까 중요한 거는 속까지 다 익어야겠죠. 겉에만 익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까지 익어야 되고요. 음식 다 안 익었는데 조리하시다가 간 보거나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물은 끓여서 드시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특히 오염된 지하수에서 발견되는 노로바이러스는 그게 손을 대고 나서도 점역력이 강해서 가족 중에 누가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또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은 끓여서 드시도록 권장을 해서 반드시 끓여서 드시는 게 안전하고 물 종류에 관련해서는 뒤에 다시 나오기는 할 거고요. 자, 그래서 계절별로 특히나 더 식중독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번에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통 1월, 2월, 3월, 3월, 12월까지 해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식중독이 다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나 더 많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고 좀 있으면 봄이에요. 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제일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4월에서 6월 38%. 여름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지만 나들이 많이 가는 이때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음식물 싸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차에 트렁크 안에 오래 넣고 실온에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5도에서 60도씨라고 했어요. 상온에 있으면 날씨가 덥던 어쨌든 간에 다 오랫동안 있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차에 트렁크에 오래 눕거나 음식을 상온에 오래 두는 나들이 가실 때 조심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도시락 만들거나 하실 때는 당연히 손을 씻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전히 속까지 다 익혀야 되겠고, 밥하고 반찬은 식혀서 용기에 담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따로따로 보관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고, 자, 트렁크에다가 넣고 가시거나 차에다 그냥 싣고 가시더라도 아이스박스를 꼭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만지고 나서 식사 그냥 손으로 하시거나 하면 안 되겠죠. 물티슈라도 이용해가지고 손을 좀 닦아주시는 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물은 집에서 끓이고 가져간 거를 드시는 게 좋지, 거기에 있는 물 아무거나 그냥 막 받아 드시거나 하지는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산나물 같은 거 막 아무거나 채취해가지고 막 드시거나 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채로 먹는 달래라든지 돌나물이나 참나물은 물에 담궜다가 흐르는 물로 해가지고 3번 이상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게 좋겠고, 두릅이나 다래순이나 원추리순이나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가지고 드시는 게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당연히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걸 많이 드시려고 하는데, 그 시원한 것 때문에 식중독이 잘 걸리겠죠. 다 아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가장 많이 먹으면서 탈이 많이 나는 게 냉면, 콩국수, 식혜, 보리차. 그래서 이런 것들 드실 때도 당연히 좀 조심을 해주시는데, 요거 말고도 또 바닷가에 가게 되면 바다 수온이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세균들, 장염, 비브리오균이라는 게 이제 많이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가미, 껍질, 내장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바닷가에서 회 잘못 드시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오염되어 있는데 그거를 먹지는 않았지만 그걸로 막 칼 다듬거나 한 상태로 그 상태로 거기다 다시 김치를 썰었다든지 하게 되면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리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식히거나 하실 때 상온에 식히시는 것보다는 얼음물 같은 데 식히거나 찬물 해가지고 식히거나 하시는 걸 더 권장을 해드리고요. 음식 뜨거운데 냉장고에다 곧바로 넣거나 하시게 되면 냉장고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서 다른 음식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힐 때 조심하셔야 되고, 해동한 거 다시 냉동시켜갖고 드시거나 하는 것들을 권장하지 않으니까 조심해 주시게 필요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닷가에서 회 같은 거 드시는 거는 여름철에는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을에는 추석이에요. 추석 때 명절, 설날은 그나마 날씨가 많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좀 난데, 추석 때는 온도 차이가 또 크면서 음식이 쉽게 상할 수가 있고, 음식 만들어 놓고서 그냥 상온에,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냉장고에 다 안 들어가잖아요. 상온에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성묘 많이 가죠. 추석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음식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성묘하고 손 안 닦고 하거나 해가지고 그냥 드시거나 해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명절 음식은 보관하시고 뚜껑 덮어서 냉장 보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성묘 가실 때도 그냥 싸가지고 가지 마시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 이용해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더 좋겠고, 성묘하고 나서 손 그냥 안 닦고서 드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손 닦고서, 없으면 물티슈라도 닦으시고 젓가락 가져가셔가지고 젓가락으로 드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거기 주변에 물 있다고 이거 좋은 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드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집에서 가져간 물 드시거나 그렇게 해주시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노로바이러스 이제 식중독 걸려갖고 오신 분들 가끔 있으셨는데, 요런 것들 보통 이제 분변을 통해서 식재료가 오염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 있고, 물론 이제 뭐 단체급식 같은 데서는 조리사가 노로바이러스가 걸리면 아예 그 출근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나을 때까지.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노로바이러스 걸려갖고 토하거나 했어요. 설사하거나 그러면 그게 잘 닦았는데도 혹시 마른 부분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도 사람 간에 감염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좀 걱정이 되시면 그 조리 도구 같은 거는 열탕 소독해 주시는 게 좋고,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 주시면 되고, 잘 익혀서 드시고, 특히 굴 드시고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굴이나 이런 것들은 생식으로 드시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물 끓여서 드시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여러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조심하실 것들 좀 챙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 교육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이제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서, 이식을 받으신 지 한 3년이 됐는데도 멸균우유 말고는 절대로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살균우유 드셔도 괜찮으세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유 다 드셔도 되거든요. 요구르트, 요플레, 아이스크림 다 드셔도 괜찮으신데, 중요한 거는, 냉장고에 보관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유통기한이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많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되고요. 포장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 치즈, 살균해서 판매되는 거, 집에서 뭐 끓여서 만들자마자 먹는 거, 뭐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한데, 뭐 생우유를 가지고서 만들었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판매가 되는 건 대부분 다 살균을 해서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살균해서 판매되는 거는 드셔도 되는데, 거기에 조리되지 않은 채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드시면 안 돼요. 곰팡이로 숙성시킨 치즈는 가능하면 가열해도 섭취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두유는 웬만하면 다 멸균 제품인데 유기농 매장 가면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 살균한 것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그냥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 멸균 두유들, 그게 꼭 팩에, 네모난 팩에 들어있다고 해서 멸균이 아니고 병에 들어있어도 두유는 웬만하면 다 멸균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드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통조림들 중에서 통조림 햄하고 완두콩 통조림은 가열을 반드시 해서 드시는 게 좋으세요. 뭐 우리 다른 것들은 가열을 하지 않고 먹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가열을 하지 않고 먹었을 때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가열해서 드시고요. 자,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했어요. 소금물로 씻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소금물로 씻으시면 오히려 세균이, 그 소금물에 잘 사는 세균이 더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에서 채취한 해산물은 염분이 없는 그냥 수돗물 같은 걸로 씻으시는 게 맞는 거고요. 민물고기는 누구한테라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민물고기 막 드시거나 하는 건 별로 권장하지는 않고요. 껍질 없는 포도나 딸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감기 걸렸거나 열나거나 설사거나 뭐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좀 피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깨끗하게 씻어서 뭐 흐르는 물로 잘 씻어서 드시면 되고요. 과자빵 이런 거 다 드셔도 되는데 개봉해놓고 오랫동안 드시는 건 별로 권장하지 않고요. 개봉하고 빠른 시간 안에 드시면 되겠고요. 판매되는 상업용 포장 음료들은 다 드셔도 괜찮으세요. 그게 병에 들어있건 패티에 들어있건 뭐 상관없고 완전히 밀봉만 돼서 판매된 거라면 다 드셔도 괜찮으시고요. 개봉하자마자 빠른 시간 안에 드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자, 가능하면 끓인 물을 드시는 게 좋지만 없어서 물을 사서 먹어야 된다. 생수 사서 드셔도 괜찮으세요. 대신 생수는 가열살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진 마시고 개봉하자마자만 드시고 그냥 뭐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진 않는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된장, 간장, 고추장 다 드셔도 괜찮으세요. 소금, 후추는 실온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식초도 사실은 실온 보관 가능하기는 한데 좀 걱정되시면 냉장고 보관해 주시면 되고요. 고춧가루는 냉장고 보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잼이나 버터, 마가린도 냉장 보관하시는데 뭐
아직 이식받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낮게 포장되어 있는 거 이용하시면 더 좋고요. 김치는 생굴 생젓갈 들어갔다 그러면 다 발효된 다음에 드시는 걸로 해주시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드셔도 괜찮으세요. 자, 나물 반찬 몇 끼니 새로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대신 잔뜩 만들어 놓고 한 일주일씩 드시거나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되고요. 식기는 가열 소독하실 때 고기나 생선, 해산물 쓴 거랑 과일 쓰는 거랑 같이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같이 써야 될 경우에는 소독하시는 게 좋고 차라리 따로 분리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요. 자,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저는 저 간이식한 지 2년 3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세 가지 음식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요. 아까 저희는 이제 지방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지하수 그 150m 안반수를 이제 올려서 지금 생거로 먹을 수 있나 하고. 아, 지하수, 아까 말씀드린 노로바이러스 있잖아요. 노로바이러스가 지하수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겨울철이 됐어요. TV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노로바이러스 걸려요. 그러면 그 지하수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끓여서 드시고 그 다음에 식기 같은 것도 가능하면 끓인 물로 하시는 게 좋은데 평상시 노로바이러스 유행하지 않는 때는 그냥 식기 같은 거는 그냥 씻으셔도 되는데 그 물을 그냥 드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 그리고 그 저희는 지금 인삼하고 우유를 갈아서 지금 네네. 먹고 있걸랑요. 네네. 그거 하고 지금 바다 고기 회 네. 그거를 지금 먹어도 되는지. 일단 인삼하고 우유를 갈아서 드시는 거 예를 들어서 인삼을 우리가 음식으로 해서 먹는 정도 예를 들어 한 요 정도의 뿌리를 우유하고 갈아서 간혹 가다 드셨다. 이 정도는 괜찮으신데 매일같이 드시고 많은 양을 드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회 같은 경우에는 먹어도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도 기준이 없어요. 하지만 식중독 예방 원칙상으로는 가급적이면 고기나 생선은 익혀서 드세요라고 하고 있고 환자분들이 탈이 많이 나서 오는 것들 중에서 회 드시고 더 탈나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의 몸 상태를 봐가면서 음식점이나 그런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계절 같은 거 확인해 가면서 간혹 가다가 조심해서 드시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저 요즘 피자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고르곤졸라나 블루치즈나 네네. 까만베리 같은 건 네네. 1년이 넘었으니까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일단 곰팡이 숙성 치즈는요. 네. 기본적으로 가열을 해도 포자가 남아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도 교육 받으실 때 곰팡이 숙성 치즈는 가열해도 드시지 마세요 했어요. 그래서 일단 3개월까지는 아예 안 드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이제 1년 정도 되셨다. 그러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판매는 문제가 되면 분명히 크게 보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긴 한데 내 몸 상태를 꼭 확인을 하시고 드시면 돼요. 네, 저희 식중독이 네. 이식 환자에게 네.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음식 중에서 자몽 외에 다른 것들은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식중독이라는 거는 나만 내가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 걸리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대국민 식중독 예방 홍보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면역억제제를 먹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아무래도 조금 탈이 나도 더 심하게 탈이 나서 다른 사람은 보통 식중독에 걸리면 큰 문제가 없으면 2, 3일이면 설사하다가 끝나거든요. 하지만 2, 3일이 아니라 일주일 넘게 구토하고 설사를 해서 입원하시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몽 주스 외에는 종류 중에서 못 드시게 하는 음식은 없어요. 다 드셔도 괜찮으세요. 자몽이 어떤 면이 그게 아까 약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면역억제제하고 상호작용하는 것 때문에 약물 농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요, 면역억제제로 인해갖고 크레아틴 수치가 좀 높거든요. 네네. 1.4 정도. 네네. 한참 올라갈 지금 1.8까지도 올라가고. 네네. 이거 많이 내려갔는데, 그래서 한개를 막는 그 음식을 지금
그래 들어가서 보고 뭐 이렇게 보면 칼륨이 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맞는가? 이식은 신장 이식을 받으신 간 거예요? 이식. 간 이식을 받으셨는데 크레아틴이 높아지신 거세요? 신장내과를 진료를 보시고 계세요? 일단 칼륨이라는 거는 신장 기능이 보통 30% 이하로 떨어지면 많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고요. 지금 크레아틴만 가지고서는 이제 뭐 그 사구체 여과율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이제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높아질 수가 있어서 칼륨을 조금 제한하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 2.4도 됐다, 2.8도 됐다가 뭐 2.0도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이라면 일단 칼륨을 외래 진료 보실 때마다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지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대신 칼륨이 정상 범위 안에 있는지만 확인을 해보시고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지는 게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영양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칼륨을 제한을 해서 드시기를 하셔야 되세요. 그 하나 바나나는 먹어도 되나요? 네, 그 바나나는 칼륨이 많은 식품이기는 해요. 그런데 칼륨이 조절이 되는 사람이 바나나를 뭐 반쪽 정도 먹었다. 그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칼륨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반쪽만 드셔도 칼륨이 꽤 많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지금 상황만 듣고서는 드셔도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바나나는 칼륨이 많은 식품인 거는 맞아요. 여기 냉동된 식품을 효과적으로 해동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 더 해주세요. 세균 번식 안 하면서. 아, 네. 자, 일단 냉동식품을 상온에 뒀다 하면 이제 상온에서 해동이 될 때 부분적으로 해동이 되겠죠. 이쪽은 먼저 해동이 되고 이쪽은 해동이 안 됐어요. 해동이 되면서 0도 이하였던 게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5도 이상으로 높아지겠죠. 그럼 이쪽은 더 많이 해동이 되고 이쪽은 안 됐으니까 이쪽에서 세균이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균일하게 해동을 시키는 게 필요해서 냉장고는 보통 4도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냉장고에 물받침을 해놓고 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자레인지 이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동하시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흐르는 찬물, 고인물이나 따뜻한 물이 아니고요. 흐르는 찬물로 해동하시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해동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희 신장 관장자 이식하고 있는데 꿀 같은 거는 어떻게? 일단 이제 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웬만한 식품은 다 살균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꿀 만드는 거를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다 조사를 해봤을 때 꿀은 살균을 하면 그 성분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살균을 하지 않는데요. 가열 살균을 할 수 없고 그냥 간단하게 자외선 살균 정도만 하기 때문에 세균이 많이 있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보통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한테는 꿀을 못 먹게 해요, 원래. 그 안에 있는 독소가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꿀은 가급적이면 안 드시면 더 좋기는 하세요. 완전히 팔팔 끓여서, 그러니까 끓는 물에 꿀을 타시는 게 아니고요. 물에다가 꿀을 타서 끓이시는 걸로 그 정도까지 해주십니다. 저희는 신장 이식하고 오늘 태어나는데요. 과일을 생거를 지금은 전혀 못 먹잖아요. 과일을 언제쯤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또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일단 저희 장기이식 센터에서 교수님들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거는 3개월까지는 무조건 다 가열 처리해서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래도 너무너무 환자분이 식사를 못 하세요. 그나마 드시고 싶어 하는 게 귤 조금 먹었으면 좋겠다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귤 같은 경우는 껍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 안에 있는 과일 자체가 세균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 과일이 있는 주변 환경들이 세균이 많이 살 수가 있어요. 흙이 있고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세균을 없애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팔팔 끓여서 그 귤을 넣고서 껍질을 한 30초 정도 담그시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세균은 다 죽어요. 그렇게 해서 껍질을 까서 드신다든지 뭐 수박 같은 경우 껍질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흐르는 물로 잘 씻으신 다음에 칼을 소독해서 열자마자 한 번 정도 드시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3개월까지는 가능하고 3개월 이후부터는 생각을 두셔도 되니까요. 그 전자레인지에다가
데펴서 먹으면 뭐 영양소가 파괴되고 뭐 안 좋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리던데 뭐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전자레인지를 이용했을 때 영양소가 파괴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찾아봤더니 아니었어요. 영양소가 파괴되는 건 아니고 분자 구조가 조금 깨지는 거는 있기는 하지만 영양소 자체가 뭐 파괴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이용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좋은 강의해 주신 박수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